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7월 17일 오후 1시 반이죠. 해축팬 268화 1부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준입니다. 네, 해축팬은 팟빵과 플로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무 위키 검색하셔서 영상과 함께 또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팟캐스트만 들으시는 분들도 유튜브 많이 찾아와 주세요.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부터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번 한 주는 좀 어떻게 보냈나요? 아, 갑자기 들어가야 되네. 그쪽이요? 네, 그쪽으로. 근황 토크부터. 왜냐면은 근황 토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오프닝 토크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아니, 나보고 대본에 써져 있어. 오프닝 토크 하는데 이거 먼저 해야지 해요. 딱 이렇게 전화 급격한 방향 전화. 일단은 아니 뭐 오프닝 토크에 메시 이적설 응. 얘기해서 메시 이적설 얘기하겠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황 토크는 뭐 없고요. 뭐냐면 저는 그래도 매주 한 주씩 이렇게 오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에 제가 편집을 다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보는 기분이에요. 예준이도 거의 한 달 만에 봤거든요. 근데 예준이는 거의 매주 본 기분이고 저는 일단 근황 토크는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귀 조심해야 돼요. 진짜 침수 피해가 진짜 요즘은 이게 자연재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비 조심도 진짜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게 상황이 변하면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안 나가고 뭐 할 일이 있어도 좀 미뤄두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보니까 중부지방이 네.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고향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강이 막 범람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 집안 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또 드리고 조심하라고. 구독자 청취자분들도 진짜 좀 안전하셨으면 좋겠네요. 별일 없이.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은 비가 많이 오니까 네. 조금은 뭐 불쾌지수라고 하죠. 음. 불쾌지수 조금 습도가 높으니까. 습도가 높으니까 좀 높은 것 같고 요즘 따라 조금 예민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예준이는 요즘 축구도 없는데 뭐 하면서 지내는지. 저는 뭐 비슷하고 그런데 일단 지난주에 제가 알바를 처음 이제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야구장에 가서 그 매표소 티켓 뽑아줬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알바를 한 거였거든요. 그죠, 이번에. 그죠. 이제 20대 딱 처음. 그쵸. 그래서 좀 약간 긴장 반 설렘 반 갔는데 그러니까 별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번호 치고 누르면 티켓이 나오는 그 정보 확인만 하면 되는 그런 업무였는데 일단 외국인이 오는 게 조금 약간 당황스러워서 그렇죠. 야구장이면 외국인 진짜 많이 오죠. 네, 그래서 조금 그 부분만 어떻게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약간 적응하는 단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신감이에요. 영어는. 저도 예전에 한번 이 기억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마라톤 대회인데 동해에서 그 불을 이렇게 건너가고 이런 마라톤이 있어요. 불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런 마라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스파르타 마라톤인가? 근데 제가 이때 그 당시에 이제 그때 매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하던 대회 활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단체로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전날에 술을 진짜 엄청 마시고 진짜 반 식기 상태에서 그 매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스파르탄 마라톤 이런 대회다 보니까 외국 분들 특히 미군 분들이 오셔서 챌린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그때 거의 뭐 반 취한 상태로 영어를 막 샬라샬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의 뭐 예를 들면 팔든을 좀 자주 써야 돼. 뭔가 못 들었다 이러면 팔든 많이 쓰잖아. 팔든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는 들었는데 팔든 한번 해주는 거지. 이러면 얘가 좀 영어가 되는 애구나라는 자신감 있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뭔가 사인을 해야 되는 뭐 이제 주의사항을 사인해야 되는데 이때 하면 사인이 멋있다라고 영어 한번 해주고 이제 cool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영어는 기세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세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저희 운영팀들끼리만 좀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영어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영어 저도 팟캐스트를. 그 얘기가 약간 공감이 되는 게 그 제가 가족분들 중에 사촌 누나 남편이죠? 남편이 영국 사람이에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한 달 두 달 전에 와가지고 저랑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저 이런 거 한다니까 찾아봐 열심히 혼자 찾아봤더라고. 그래서 그 호지슨 얘기한 거 봤다고. 보셔도 호지슨 걸. 영국 사람이니까 네. 그러겠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본인이 좀 알아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촌 누나가 좀 통역을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뭔가 이거 자막 같은 거 달고 아니 영어로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저는 추천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경석이 형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병규 형이나 이제 희찬 형한테 의견을 좀 구했는데 이거는 우리 수준에 불가능하다. 우리는 피식 대학이 요즘 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중에 영어를 좀 해서 영어 팟캐스트를 한국에서 만들어야 나중에 감독분들이 이제 쿠팡 플레이가 또 1년에 한 번씩 아 맞아요. 좀, 데려오잖아요. 네. 이러면 우리도 어필이 될 수 네. 있다. 외국인 감독 데려가고 우리가 아 뭐 요즘 뭐 펫가르기 올라 감독님 막만에 만났어 이러면 대박인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뭐 영어 팟캐스트 이제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 게 그냥 영어로 완전히 뭐 한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대충 섞어 쓰면 돼요. 네, 맞아요. 그걸 네. 한국말을 섞어 쓰고 어차피 한국 팟캐스트인데. 네. 그러니까 대충 섞어 쓰고 이제 거기다가 음. 이제 영어를 위주로 한다. 그래서 영어 맞아, 단어 맞아. 좀 이제 써주고 음. 뭐 그 정도만 하면 되면 어차피 해외 축구는 음. 단어의 한 반 이상이 영어예요. 우리가 음. 그냥 쓰는 것도 뭐 코너킥, 그래. 프리킥, 크로스, 헤더 뭐 다 영어잖아요. 그냥 물론 영어 자체가. 거기서 쓰는 우리가 네. 외래어라고 아. 표현하는 게 맞나? 네. 뭔가 그 외국어죠? 외국어를 우리가 네.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아,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있지. 사실은 대부분 축구 영어들이 영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외 축구를 다르기 때문에 선수 이름들도 뭐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기사 보고 이런 것도 다 영어에서 기본으로 따와서 이제 한글로 바꿔서 우리가 자료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냥 영어로 그냥 보고 한다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지금 굉장히 신나는 게 저의 아이디어였는데 한 번도 통과가 되지 않았거든요. 와, 아, 이건 용기만 여기는 있으면 안 된다. 네. 이건 안 된다 했고 저의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오프닝 토크 때 잠깐 얘기를 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번 목요일에 얘기했던 것 같다. 뉴스레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준이한테도 의사를 한번 물어봤는데 뉴스레터를 할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는 축구 뉴스레터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뉴스레터라고 하면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주식 쪽에 그런 게 많은데 아 진짜요? 이제 매주마다 월요일에 대부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주식 같은 거에 이제 구독을 해놓으면은 메일이 이제 와요. 아, 매일 한 주씩 그래서 오죠. 뭐 이번 경제 동향이 어떻고 뭐 어떤 파트에 뭐가 어떻고 뭐 이번에 뭐가 이슈였고 이런 걸 알려주는 메일 같은 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이 뉴스레터로 할 수 있고 축구로 치자면은 이제 뭐 유튜브 커뮤니티나 이런 데 좀 올리는 거죠. 뭐 저희가 메일을 발송하기보다는 아마 그런 형식을 또 취할 것 같은데. 아 근데 네. 제가 그 뉴스레터를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요즘은 뉴스레터를 제작하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다가 네. 글만 쓰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는 거의 없고 그냥 글만 자기가 쓰면 돼요. 그리고 사진 넣고 네.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어렵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잠시만요. 네, 잠깐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이슈냐면은 특별한 건 아니고 저희가 책상을 새로 주문을 했어요. 저희 지금 작잖아요, 되게. 그래가지고 책상을 주문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착불이라고 돈 달라고 택배 아저씨 오셨더라고요. 아니 네. 저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출발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해외에서 오는 거라서.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오면 한 일주일 걸리고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외니까. 갑자기 엄청 빨리 왔네. 똑똑하니까 깜짝 놀랐네. 어쨌든 무슨 얘기였죠? 뉴스레터? 아 뉴스레터. 그리고 그 뉴스레터 잘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쉽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보려고 한다. 네,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어 팟캐스트 우리 생각하고 있다. 네. 그냥 솔직히 전 머리만 박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팟캐스트 제가 볼 때 저도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거든요. 한 1년간 제가 스피치 학원을 좀 알려볼게요. 그래갖고 한 1년 뒤에 정도. 저는 그냥 이걸 머리 박으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 다들. 그거 어쩔 수 없다. 네. 누군가는 왜냐면 이게 뭐 생각보다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제가 20살 딱 처음 해가 딱 20살 되자마자 한 게 영국 가가지고 여행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저녁마다 했던 게 축구할 때마다 그 축구 퍼업 있잖아요, 영국에는. 가가지고 현지에서 배웠구만. 거기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되게 약간 낙이라 해야 되나? 여행의 제일 최대 컨텐츠였어요. 제가 한 2주일 동안 5번 정도 갔었는데 펍을. 가자마자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당연히 영어로 해야겠죠. 한국말을 한국인 한 번도 못 봤어 거기서. 아니 그리고 제가 알기로 멤버는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용이가 해외파예요. 아 맞아요. 유학파예요. 멤버는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도 갔다고 지용이는 이번에 또 중국도 가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만 챙기면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없을 뿐 지금.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저희가 플로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포티파이도 최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는 솔직히 한국어는 별로 없고 영어로 해야 좀 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쨌든 글로벌이 좋으니까 그다음에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그 글로벌 그 수익이 잡히는 게 그죠. 글로벌 광고랑 여기 광고랑.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 갑자기 책상까지 오는 바람에 제가 오늘 갑자기 회의 시간은 길어졌어.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본론으로 가시죠.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 오프닝 토크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은 메시 마이애미가 진짜 사진 찍은 오피셜 사진이 나오게 됐습니다. 경기장도 방문했다고 하죠? 이제 최근에 이제 MLS라고 하죠. 미국 네. 프로리그가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메시나 부스케츠 같은 이제 슈퍼 선수들, 이제 슈퍼스타들을 좀 황혼기가 접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확실하게 자신들도 충분히 이런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거대 리그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MLS는 사실 예전부터 지금 생각해 보면 몇 세대들이 있어요. 뭐 베컴이 왔던 것도 있고 펠레도 가면 펠레, 그다음에 펠레도 있고 크루이프도 맞아. 가서. 네. 그렇기 때문에 MLS의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하면 뭐 돈을 많이 준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 미국이 살기 좋다. 라는 것 때문에 가는 맞아요. 선수도 있었고 뭐 사실 베일도 뭐 물론 6개월 뛰었긴 했지만 골프치러 갔잖아요. 떴어요. 네, LAFC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MLS에 가는 경우들은 종종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또 메시가 갈 거라는 예상도 네. 어느 정도 다 했으니까. 예. 뭐 어쨌든 이번에 나온 지는 꽤 됐는데 근데 진짜 구단에 가서 합류를 한 게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번에 그 메시 이렇게 페인팅한 거 있잖아요. 그거 멋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감성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역시 네. 미국이다 보니까 메시를 가지고 마케팅을 정말 잘 하는 것 같고 앞으로 이 선수를 가지고 뭘 할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MLS 같은 경우는 애플과 같이 해가지고 애플 TV에서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넷플릭스 같이. 그러니까 요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메시의 주급을 아마 애플이 어느 정도 보조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계약 그런 것 중에 이제 뭐 은퇴하면 지분을 주겠다. 그 중계권료를 일부 퍼센테이지로 주겠다. 뭐 그런 계약이 일환으로 돼 있으면서 애플 TV랑도 굉장히 좀 연관이 많이 된 계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애플 측에서도 사실 메시가 온다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중계권료가 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애미는 굉장히 뭐 굉장히 성공적인 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단 완전한 성공이고 지금 감독도 마르티노 감독이 왔고 부스케츠도 이제 같이 왔고 그래서 뭔가 바르셀로나적인 축구도 구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게다가 지금은 이제 15이긴 한데 꼴찌이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맞아 마이애미 진짜 못한다고 하더라고. 진짜 압도적인 꼴찌거든요. MLS가 원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리그인데 약간 마이애미와 혼자 좀 떨어져 있는데 동부 컨퍼런스에서. 근데 그래도 뭐 올 시즌만 축구할 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뭐 메시 반년 보고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메시 계약이 2년 반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2년 반 정도면 메시가 딱 은퇴해도 딱 적당한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년 동안 이제 선수도 영입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내년 시즌에 좀 터트리는 이런 걸 또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또 메시가 잘해가지고 막 플레이오프 갑자기 진출한다 이러면 또 관심도 뿜뿜하거든요. 너무 이 정도면 메시한테 바라는 게 많은 거 아닙니까? 안돼 그 지금 정도 해야죠 15이잖아요. 메시잖아요 메시. 아니 그래도 월드컵 우승. 지금 팀이 우승을 거의 캐리한. 꼴찌 수준인데 이게 마이애미가 이제 위치가 서부 쪽이죠. 동부인가? 네, 동부 아래쪽에 있습니다. 동부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동부 컨퍼런스에서 지금 15위. 네. 아마 리그 18개 팀 아니에요? 둘 다? 30개 이제 그게 합치면 30개, 36개고 네. 제 기억이 맞으면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마이애미가 꼴찌예요 지금. 15개 15개 아니에요? 그러면 15개. 합치면 30개인가 보다 그러면. 그래서 얘네가 합치면 그렇게 되고 동부하고 서부를 나눠서 하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미국식 스포츠를 그러니까 종목만 축구지. 네, 맞아요. 그냥 뭐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똑같은 거예요. 슈퍼볼 다 그런 같은 그런 형식을 채택해서. 미국이 너무 커요. 미국 너무 커. 그래서 이제 뭐 홈 원정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미국 리그에 메시라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 선수가 가서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그러니까 메시가 좀 나이가 많긴 하지만 지난 시즌 파리에서 한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아니 월드컵도 우승을 했는데 캐리를 했잖아요. 그냥 우승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보려면은 FTV 구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독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축구 보려면. 근데 미국은 스타일이 구독 개념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거기는 뭔가 당연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복싱 같은 거 경기를 볼 때도 이 미국에는 그 경기를 라이브로 시청을 하려면 그걸 미리 일단 돈 주고 예약을 한다는 개념을 저는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뭔가 산업화 자체가 조금은 미국 스타일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따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메시가 마이애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기대하고 그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다뤄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11회. 그래서 좀 저희가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어떻게 하는지. 진짜 챙겨볼 게 엄청 많아요. 사우디 리그부터 시작해갖고 MLS까지. 축구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지평이 넓어지고 있죠, 이번 시즌에.
그래서 메시 얘기는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그리고 몇몇 이적 오피셜들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파리 생제르맹이 사비 시몬스 선수를 아하. 재영입을 했더라고요. 바이백이 붙어 있었더라고 이 선수가. 85억밖에 안 해요. 오, 굉장히 네덜란드 리그 거의 이거 최고 수준 선수였는데. 득점왕일걸요? 네. 시몬스가 제가 알기로는 득점왕이에요. 네, 사비 득점왕인 시몬스.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목요일팀에서도 시몬스 얘기 뭐 거의 이적설 뜯다 음. 이랬을 때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 친구가 살짝 악동 기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정상인의 범주에서 살짝 약간 살짝 벗어난 악동. 부분들이 있죠. 예. 이 친구 예전에 그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 때부터 유명했어. 유스 때 유명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유스 때 그 유니폼을 막 그 원래 그 라마시아 하면 되게 엄격한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유니폼을 던져서 팬들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게 팬 서비스가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약간 규율에는 어긋나는 물론 이제- 거라고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약간 프로 선수도 아니고 유스 선수가 선수가 너무 이제 선을 넘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걸 처음 봤을 때는 뭐 팬이 있으면 그것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라마시아가 룰이 빡세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톡톡 튀는 선수기도 하고. 근데 뭐 파리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용이 약간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 많잖아요 또. 그래서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문제는 사비 시몬 샤레 뭐 이강인 뭐 네이마르 음바페 뭐 이런 어쨌든 이선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자원들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이런 선수들이 방출이 안 되면은 재임대를 다시 떠날 가능성도 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음바페가 안 떠난다면 네. 뭐 시몬스가 재임대를 간다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몬스가 그래도 이선자원, 그러니까 이선자원을 공격자원이라고 얘기하면 뭐 네. 할 말이 없지만, 제가 이제 미드필더 자리에서 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뭐 때문에 윙어나 미드필더 네. 다 가능한 선수기도 그래서 하니까. 이 선수는 킵해두면 좋을 선수인데, 네, 맞아요. 파리 입장에서는 재임대는 좀 아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시몬스는 뛰어야 되니까. 또. 만약 상황에 따라 재임대를 갈 수도 있다 그런 음.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뭐 자리가 있다면은 이강인 선수의 직접적인 경쟁자 중에 한 명이 또 네, 되지 않을까. 그건 맞아요. 네. 그렇죠. 맞을 것 같아요. 딱 겹치거든요 포지션이. 일단 짧게만 지난 시즌 알려드리면 지난 시즌 LDBG는 이제 34경기를 채택하고 있는데 34경기 전 경기 선발 뛰었고요. 19골과 8개의 도움. 와. 그래서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선수가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망주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파리라는 빅클럽에서 자리를 잡기 쉽지 않다 보니까 떠났는데 여전히 2003년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포텐이 터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잔류해서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조금은 뭐 아까 말씀한 악동 기질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디를 만약에 이제 못 뛴다 하면 좀 불에서 뜰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리를 위해서 만약에 좀 주전으로 기용이 어렵다 싶으면 보내는 바로 것도. 보내줘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루이스 에니케 감독 스타일 생각해봤을 때도 이 선수 정말 잘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 자리에 잘 쓸 선수들이 많네. 이강인 선수도 사실 루초가 되게 좋아할 스타일이고, 그렇죠. 뭐 시몬스도 제가 이제 플레이를, 왜냐면 시몬스가 네덜란드 리그 씹어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몇 번 봤었거든요. 잘해요. 좀 씹어먹는 수준이긴 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시몬스 선수도 사실은 루초가 이제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강인의 경쟁자가 되면은 살짝 뭐 불안할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냥 파리 팀 자체가 강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마 겹칠걸요, 바르셀로나 있었을 때 루토랑. 아 그런가요? 저 정확히 보세요. 유스 시절도 오. 아마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기상 겹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너무 어릴 땐가? 11살 12살 이럴 땐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친구가 바르셀로나 일단은 그 DNA를 갖고 있긴 한 네.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감독이랑 또 궁합이 좋다. 네. 그다음에 스페인어도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강인 선수 좀 그러니까 약간 불안해지는. 불안해지네. 네. 근데 그냥 같이 뛰면 되죠. 네. 시몬스 오른발이니까 오른쪽, 아니요, 이강인 왼쪽, 왼발이니까 왼쪽. 음바페 네. 이번 시즌만 뛰고 나가라. 그렇게 방법이 없다. 어쨌든 뭐 파리가 지금 스쿼드가 그래도 엄청나게 풍성해지고 있고 이번 시즌도 영입된 선수도 많고, 뭐 음바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스쿼드는 강해지고 있으니까 또 내년에 또 이강인과 함께 뛸 시몬스를 또 기대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파리가 이런 이적 정책을 펼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시몬스도 젊은 선수니까. 젊은 선수를 개편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번 이적 시장 생각해 보면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긴 했어. 노력은 많이 했어요. 노력 많이 했어. 근데 사실 뭔가
뭐 그때도 뭐 증명된 선수들이 파비앙 루이스나 뭐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잘했던 선수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된 거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근데 지금 이적설을 보면 우가르테나 이런 선수들은 사실 진짜 필요했던 영웅이거든요. 그 때문에 저는 아주 굿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에 리그는 뭐 당연히 우승을 해야 되는 거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떻게 할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선수들 데리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 경기도 정말 더 재밌어지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크리스티안 퓰리시 AC 밀란 오피셜이 또 떴네요. 이적설은 거의 확정이다 이렇게 많이 났었는데. 네, 뭐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 짧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일단 잘 팔았어요 이것도. 2천만 파운드예요. 잘 팔았으니까. 사실 이 선수 비싸긴 한데 이제는 많이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네, 부상도 많이 워낙 떨어졌죠. 많았고 나왔을 때도 못했기 때문에 파는 게 중요했어요. 이 선수도 얼마를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일단 2천만 파운드를 받았다는 거는 충분히 이제 뽑을 만큼 뽑았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캡틴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네. 아직도 미국에서는 뭐 먹어주죠. 선수를 먹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밀란 입장에서도 사실은 밀란 구단주가 미국 사람은 아니죠. 미국 사람일 미국 사람이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좋아할 수도 있겠네. 네, 미국 그래서 그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밀란도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세대 교체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선수단의 전면적인 교체 이런 걸 시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 토날리를 팔았는데 네. 세대 교체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할 것 세대 같고. 교체 아니까 뭔가 기둥을 지금 뽑고 지금 네. 새로운 걸 뭔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첼시 입장에서는 치크랑 플리식을 동시에 네. 데려가줬기 때문에 감사한 팀이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토날리를 날리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뭐 이제 토날리 같은 경우는 뭐 말디니 디렉터 해임과 뭐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이게 정말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정말 뭐 네. 해석을 아주 긍정적으로 네. 해보자면 비싼 토날리를 팔고 조금은 값싸지만 치크를 데려왔다. 야,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상한데. 그리고 돈을 조금 좀 에, 돈도 부족하니까 돈도 좀 저축할 겸 좀 괜찮은 음. 선수들 조금 괜찮을 것 같은 선수들 데리고 오는 그런 그림인데 사실 이해는 안 되죠. 네. 네. 이해는 안 됩니다. 네. 약간 유럽 스타일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론은 당연히 축구에서는 안 좋은데 뭐 이건 결과가 당연히 증명을 해주겠죠. 그죠. 이러고 잘하면 사실 또 하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시즌은 들어가서 또 밀란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첼시 입장에서는 잘 팔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짜 주제에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케인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케인 얘기 저희가 매주는 드리고 있지만 또 바이언 명예 회장이라는 사람이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얘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헤네스죠. 네, 울리 헤네스라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케인의 합류를 이분은 확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이 헤네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소개를 잠깐만 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1952년생이고 그다음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1970년부터 79년까지 선수를 뛰었대요. 72년에서 79년이요? 70년에서 79년. 되게 옛날 선수인데 근데 좀 9년이나 뛰었네요. 9년이나 뛰었는데 근데 이 9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한 시즌 니렌베르크 임대 갔다가 좀 은퇴를 했어요. 부상을 크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무릎 쪽에. 속도가 좀 빠른 공격수였는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 86득점을 기록하면서 또 괜찮은 활약을 했었고요. 네. 분데스리가에서. 네, 그래서 근데 좀 특이한 건 이 사람이 은퇴하고 바로 이제 제너럴 디렉터로 바로 선임이 돼요. 능력이 있나 보네. 네, 그래서 27세의 나이에 보드진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력이 되게 길다 이 사람이. 뭐 능력이 있으니까 네. 젊은 시절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선임이 된 이후에 뭐 미국식 스포츠 마케팅을 좀 도입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구단을 되게 많이 발전시키고 우리가 아는 그 최근의 바이언 있잖아요. 뭐 트랩을 하고 시초를 만든 네, 사람이군요. 이 바이언의 시초를 만든 사람이고 2019년에는 좀 은퇴를 해서 지금은 그냥 명예 회장으로 남은 사람인데 확실히 2019년이면 최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워낙 바이언의 몸을 오래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 걸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헤네스는 사실 유명해요. 네. 유명한 이제 단장이었고 또 유명한 회장이라고 표현하기 좀 유명한 회장 중에 회장이 맞죠? 회장이에요, 회장. 유명한 네. 회장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네. 또 헤네스를 아시는 분들 있어요. 뭐 선수 시절을 우리가 알 수는 네. 없잖아요. 뭐 70년대를 뭐 자궁 시대예요. 네. 아니 70년대면 그때는 그 분데스리가 셀 때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굉장한 레전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알고 있었던 건 단장
그리고 뭐 해장 이런 단급으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바이언에서 조금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크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ESPN과의 인터뷰에서 케인 영입을 확신했다고 하니까 뭔가 뭐 협상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 뭐 드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발언을 좀 제가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케인은 자신의 마음을 결정을 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표현을 했나 봐요. 어떤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를 잡을 것이고 토트넘은 양보를 해야 될 것이다. 이걸 보면 일단 케인은 바이언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게 아닐까. 네. 그래서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았고 유럽 대항전에서 뛰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 그런 선수에게 토트넘이 8천에서 9천만 유로를 제안을 이제 우리가 한다면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뭐 해리케인 선수도 그렇고 라이스도 그렇고 선수들 몸값이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선수 몸값 많이 올라갔다. 사실 1년 남은 선수에게 그 정도의 제안을 하는 거는 이제 케인 선수기 때문에 뭐 다르게 봐야겠지만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거는 맞죠. 네, 왜냐하면 거의 1,000억이 가까운 돈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억 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1년 남은 선수에게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는 메시 말고는 없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싶은데 물론 요즘 시세가 근데 저는 약간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마운트랑 약간 비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운트도 1년이 남았었죠? 네, 마운트 1년 남았는데 이게 여기 써 있는 바로는 8천에서 9천만 유로잖아요. 근데 마운트는 5,500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네, 이게 사실 파운드로 환산을 하면 7, 8천만 파운드거든요. 그러면 얼추 마운트가 한 6천만 파운드라고만 계산을 해도 거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케인이 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몸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냥 당연한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정해준 가치다라고 보여질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최소인 것 같아요. 사실은요 시장이 이렇게 가치를 정해줬으면 케인은 더 비싸야 됩니다. 아 그건 맞죠. 인정합니다. 아니, 라이스가 물론 라이스 선수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있지만 하지만 라이스가 이 정도의 금액이면 현재 나오는 뭐 1,600억에 가까운 돈이면 해리 케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비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1,500억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과거에 뭐 해외로 나간 사례를 찾아본다면 아자르의 사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 받았잖아요, 이 정도.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미넨이 뭐 8,000, 9,000 이 정도 유로로 제안했는데 이거보단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 8천만, 9천만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이 정해준 경제에 의하면 이거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 회장 인터뷰에서는 8천에서 9천만 유로를 제안하면 거절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보단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설명드린 거는 다 설명드렸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케인에 대한 이적설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케인 이적설은요 매년 했던 것 같아요. 저거 작년에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맨시티로 이적했을 때 그 당시에도 이제 사건이 좀 있었으니까.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안 갈 것 같고요. 잔류가 확실시 될 것 같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미넨이 이렇게 빨리빨리 손을 대는 거는 굉장히 미넨 입장에서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라이스 사과를 제가 좀 보니까 확실히 아스날이 예전부터 라이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뭐 이렇게 작업을 걸었던 그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요즘 따라 느끼는데 굉장히 그 중요하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영입에도 막 도움이 많이 된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 선수들한테 나 이렇게 관심이 있어. 이렇게 관심을 표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선수가 없던 애정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이제 속된 말로 침을 많이 발라놨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나쁘지만 가스라이팅이 된다는 표현을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뭐 가스라이팅처럼 선수 괜찮나? 괜찮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도 나를 이렇게 원하는 팀에 뭐 그런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이 팀이 나를 원해서 내가 갔다. 진심이 보여서 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몇 년 동안 작업을 하면 그 진심이 안 느껴질래야 안 느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넨이 지금 당장 사는 거를 목표로 할 수도 있겠죠. 해야겠죠. 왜냐면 미넨은 지금 최전방 공격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미넨이 당장 사고 싶겠지만 내년 FA를 생각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좋은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 생각해도 약간 미리 작업해놓는 그런 개념에서 명예 회장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케인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하겠습니까? 맞아, 감독도 찾아와 명예 회장도 찾아와
지금 뭐 미래에 올 사람은 다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잔류가 정배라 봐요. 근데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케인 입장에서는 지금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 거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일단 FA로 팔든 지금 팔든 안 팔고 싶을 거잖아요. 어쨌든. 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토트넘의 궁극적인 계획은 일단 올해는 지키고 올 시즌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재계약하는 방향 쪽으로 좀 구상을 케인의 하고 마음을 있지 않을까 돌려보겠다. 싶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토트넘의 현 상황 봤을 때는 케인이 원하는 그런 성적을 내긴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게 유럽 대항전이 됐든 트로피 하나가 됐든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케인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낮은 확률의 도박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6억을 제시를 할 거라는 얘기가 주급이죠? 네, 주급을 6억을 제시할 생각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케인이 이번 시즌 잔류해서요. 트로피를 하나 땄어. 리그 우승. 그러면 리그 우승? 리그 우승? 갑자기? 진짜 제가 왜 그런 표현까지 하면 리그 우승을 하더라도 케인은 떠날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요? 그 정도요? 리그 우승하면 있지 않을까요? 아주 굉장히 저는 할 거 다 했다. 음. 라는 생각으로 떠날 거예요. 오히려 더 리프레시를 한번 오히려 내가 할 거 다 했다. 토트넘에서만 이라는 생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아니, 리그 우승을 하고 뭐 챔스 우승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 선수가 이 토트넘에 있었던 짬밥이 얼마입니까? 눈칫밥으로만 해도. 근데 리그 우승하면 약간 뭔가 얘기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할 거 다 했다라는 생각으로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케인이 할 게 이제 트로피밖에 없긴 하죠. 토트넘에서. 그리고 리그 우승하면 그러니까 제가 컵 대회도 할 거 다 했다는 생각이 들고 리그 우승을 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이적 사가에서의 문제는 좀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돈이 모자라다. 돈을 더 내야 뭐 얘기를 하지. 사실 지금 이 정도의 가격 가지고 지금 시장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케인의 이 몸값을 레비 회장이 생각하는 케인의 몸값과 지금 비드랑은 거리가 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적어도 라이스 가격 정도는 쓰고 시작해야 뭐 이게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해 보면 레비는 이번에 팔고 싶은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이 맞춰준다. 돈이 좋으니까. 사실 이게 사업적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 사실 한 1,500억을 거절하고 1년 더 쓴 다음에 공짜로 내보내줄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리그 우승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뭐 그렇죠. 네.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임대료로 900억 쓴다 생각해라 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500억대가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저는 1,000억대도 좀 그래 뭐 임대료로 1,000억? 뭐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뭐 임대료로 생각해 본다면 이해 범위선인데요. 1,500억대부터는 이해가 안 되는 범위야. 임대료로 1,500억씩 낸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1,500억 넘어가면 팔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레비 회장은 해외에 좀 팔길 원했었잖아요. 케인을 만약에 판다면. 그리고 또 FA로 나가면은 맨유로 가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진짜 맨시티로 가고 맨유로 가고 뭐 그냥 자기 옆집 뭐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아스날 가고 뭐 이러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FA는 최대한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부메랑 안 맞으려면. 어쨌든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잔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는 팀이 바이언이고 파는 팀이 토트넘이라서 일단 바이언 입장에서는 제 머릿속의 바이언은 그렇게 큰 이적료를 도전적으로 내는 팀이 아니거든요. 1,500억 이상 이렇게. 더군다나 1년 남은 선수를 우리가 1,500억, 600억을 내면서 사와야 된다. 아무리 스트라이커가 급해도 그런 선택을 할까? 일단 1차적인 의문이 있고 설령 만약에 1,500억 비드가 들어가도 저는 레비 회장이 선뜻 팔까? 요것도 약간 의문이라서 저는 1,500억은 안 팔 것 같아요. 그쵸? 1,500억부터 시작이에요. 네, 시작이야. 시작. 그래서 그 두 개가 상충되다 보니까 이거는 잔류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레비 회장의 행보를 좀 보면 정말 안 팔고 싶어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저는 여태까지 봐왔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이번 이적은 되게 휘둘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좀 감정적인 것 같아요. 더 그 얘기 하려고 원래 저는 레비 하면은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찔러도 피가 나오나 이럴 정도로 약간 완고한 협상 태도를 많이 취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화도 내고 뭐 인터뷰 보면 저는 사실 감정적이라는 표현이 과한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안 쓰려고 했는데 지금 나서 생각하면 과해요. 네. 지금 감정적이에요 확실히. 레비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인데 저는 한 20년 그러니까 2003년 때 아마 인수를 했을 거예요 토트넘을. 그러니까 이제 회장직을 맡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여태까지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감정적인 사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드리치 때도 뭐, 가레스 베일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게 아마 좀 많이 심적으로 쫓기는 것 같은 게
불과 한 2, 3년 전 케인의 맨시티 이적설이 있을 때도 이 정도로 막 여유가 있었죠. 여유가 있었어요. 레비는 안 팔 거야. 너네가 얼마를 줘도 안 팔아. 이런 스탠스였는데 정말 이게 FA 1년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실 그때는 토트넘이 갑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토트넘이 절대 갑이 아니에요. 맞아요. 케인이나 뭐 예를 들어서 바이언이 갑이면 갑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레비 회장 입장에서도 원래 평소에 자기가 취하던 그런 협상 스탠스 내지는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레비가 나이가 들었다. 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좀 감정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야 이걸 봤을 때는 레비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좀 보면 되게 휘둘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레비라면 재계약 안 될 거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레비가 아니라 그냥 누굴 데려놓고 와도 상황을 설명해주면 다 안 된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뭐 1,500억대부터 시작인 건 맞다 생각하지만 저는 2,000억까지는 안 갈 거라 생각해요. 대신 1,500억 언저리면 레비 같은 사람을 팔겠다는 생각 들어요. 물론 토트넘이 지금 레전드고 지금 뭐 잉글랜드의 최다 기록을 도전하고 있는 선수지만 저는 사실 레비라는 사람이면 그 정도 금액 되면 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비즈니스니까. 드는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지금은 엄청 휘둘리는 그래서 원래 레비라면은 돈을 제한하면 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약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이 뭔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기분이 나빠서 안 파는 사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재계약 거의 빵 퍼센트라고 하고 보여요. 이거는 빵 부를 수가 없어요. 뭐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과거에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좀 과거에 생각해보면 신사협정을 한번 맺었어요. 그렇죠. 그때 맨시티 때 나온 얘기죠. 신사협정을 레비와 케인은 맺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딜이 빠그라진 상태에서 케인의 입장에서 신사 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재계약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케인은 정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정말 리그 우승을 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 레비가 한번 딜을 쳤어요. 딜을 이미 깨뜨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반등의 기회 이런 거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레비가 저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번 시즌 보면 또 안 팔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레비가 많이 흔들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정리하자면 약간 속히 말하는 리셋 버튼이라고 하죠. 이제 토트넘은 그걸 누를 시점이 한번 오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케인 손흥민을 기점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전성기를 누리나 막 챔스 결승도 가고 막 무리뉴도 데려오고 하면서 도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인의 물론 팀의 최고 레전드고 이미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중에서는 1순위라고 뽑히는 그런 선수지만 그 선수를 팔면서 이제 좀 리빌딩을 생각해야 되는 단계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걸 언제 누를 것이냐 그리고 누를 수 있는 용기가 있을 것이냐 그게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레비가 그 회장으로서 리빌딩을 잘하는 회장은 아니라 생각해요. 물론 포체티노를 데리고 온 업적은 있지만 사실 그 이후부터 생각해 보면 근데 뭐 그것도 사실 레비가 주도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포체티노라는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던 것뿐이지 지금 생각해 보면 리빌딩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느낌? 저는 사실 파리 생제르맹과 비슷했던 과거에 살짝 예전 뭐 메시를 데리고 오고 이런 거 데려올 수는 있죠. 데려올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필요한 영입이었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아니었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비가 리빌딩을 과연 이번에 잘할 수 있을까? 뭐 현지 팬들은 레비 아웃을 굉장히 많이 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지난 시즌이죠 같은 경우는 뭐 단장도 날아가고 감독도 중간에 잘리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게 많았어가지고 지금 아마 좀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다들. 포스테글로가 새로 왔으니까 좀 주도권을 잡고 잘 해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그래도 혀 드리블이 좋아요. 맞아요. 멘트는 좋더라고요. 메디슨도 혀 드리블에 녹아 내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저씨 진짜 말 잘해요. 근데 진짜 말씀을 잘하시고 제가 이제 저희가 원래 올리려고 했는데 유튜브에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감독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좋은 감독이죠. 네, 굉장히 사실 어느 정도의 스택을 쌓았으니까 일본에서부터 시작해가 호주 대표팀에서부터 일본 거쳐서 유럽까지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유럽의 최정상 리그의 감독이 된 건데 과연 이 감독이 그렇게 나쁜 감독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인터뷰도 나쁘지 않다. 굉장히 좋다. 이 정도면 리그 최상급 혀 드리블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케인이 지금 가냐 안 가냐 뭐 올 시즌에 가냐 아니면 다음 시즌에 가냐 뭐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냥 토트넘 팀 입장에서는 뭐 케인이 가든 안 가든 축구를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거에 좀 집중을 해봐야겠죠. 그래. 네. 축구를 잘하자. 지금은 뭐 케인이 있던 없던 축구를 못 하니까. 케인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케인이 안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케인이 저는 트로피라고 봅니다. 만약에 명분이 하나 있다면 저는- 마지막 남은 명분 하나 있다면 트로피. 저도 트로피 따면은 네. 남을 여지가 지금보다 훨씬 네. 높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리그컵이라도. 저는 대회 일단 따야 되는 건 있어요. 트로피는 무조건 따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혁신적인 경기력. 이거는 내가 토트넘에 있어 당시에 할 수 없었던 축구다. 포세글로가 바로 막 버르디올라처럼 막. 와 이게 가능하다고 토트넘에서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이 정도 막 맨시티를 압살하고 막 리버풀 압살해 뭐. 리그 우승 막 노리고. 리그 우승 막 연승 행진 뭐 이런 거. 이 정도 아니면 힘들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드니까 아마 토트넘 이제 레비 회장 입장에서 돈을 받고 파냐 아니면 1년 뒤에 무료로 내보내냐 그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봐야겠죠. 네. 자 그리고 그 선두 주자로 지금 바이언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과도 계속 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저희가 다음 준비한 주제는 주간 사우디입니다. 저희가 매주 사우디에 관련된 소식을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볼 텐데요. 일단 밀린코비치 사비치 오피셜 떴습니다. 완전히 이제 갔어요. 이거 목요일팀에서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얘가 가고 싶다고 했대요. 네 맞아요. 좀 많이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일단 이적료도 3,400만 파운드, 56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봉이 2천만 유로, 284억이래요. 연봉이. 284억이면 주급 계산했을 때 대략 한 5억 정도 되는 거네요. 야 이거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케인보다도 많이 받을 거예요. 뭐 갈 수 있죠. 저는 사실 프로는 돈 따라간다 라고 얘기하고 저는 지금 뒤에도 주요 선수들 얘기할 거지만 이건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돈 때문에 가는 거지만 다른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돈만 있진 않다. 프로젝트가 진짜 기가 막히구나. 그러니까 선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가는 선수가. PPT가 에메리급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우디가 PPT를 지금 굉장히 잘 만든다. 프로젝트를 이제 PM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프로젝트 매니저. 그러니까 이거를 구상하는 거. 근데 그런 거 굉장히 잘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릴라는 지금 중원 라인업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그리고 후백 네베스라는 중원 라인업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거의 유럽 상위 리그에서 상위권 팀이 갖춰야 할 라인업인데. 이 정도는 프리미어리그 가능하죠. 중원 싸움에선 가능하다. 그럴 정도로 정말 좋은 라인업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셀틱에 있었던 조타 선수가 알 이티하드, 이티파크 그러니까 벤제마의 팀이죠? 노란색 팀입니다. 네 맞아요. 캉테 벤제마의 팀인데 이 팀으로 간다고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2,500만 유로 이적료고요. 그 주급은 3억 2천 정도 된다고 하네요. 3억 2천이면 손흥민급 조금 안 되네요. 조금 안 돼요. 거의 손흥민급. 지금 알려져 있는 루머 언제나 주급은 루머니까 알려져 있는 급이 조금 낮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뭐 지난 시즌은 셀틱에서 에이스예요. 리그에서 11골 11개 어시스트를 해서 되게 좋은 활약을 한 선수인데 이 선수도 되게 유럽 주요 리그 이적설이 많이 나왔던 선수고 이 선수도 엄청 어린 선수거든요. 근데 사우디로 가게 됐습니다. 그냥 포르투갈 선수기 때문에 아마도 누누 감독? 뭐 누누 감독도 있겠지만 호날두의 뭐 영향도 있지 않을까. 뭐 그것도 있겠죠. 또 그리고 이 이티파크 같은 경우는 또 누누 감독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위 팀이에요. 사우디 1위 팀. 지금 1위 팀이고 그다음에 누누 감독이 있기도 하고 또 벤제마 캉테니까 사실 라인업 좋거든요. 그래서 윙어가 약간 부족한 포지션이었는데 또 이 선수로 정말 기가 막히게 메우게 됐습니다. 이것도 벤제마 중원의 캉테 측면이 좋다까지 해가지고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누누가 너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나. 행복 축구하고 있죠 요즘. 케인도 써봤는데 이 정도면 누누 감독급 수준에서는 너무 과한 선수들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토트넘 스쿼드보다 약간 좋아지는 단계로 가고 있지 않나. 벤제마 케인을 비교하기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 어렵고 물론 벤제마가 발롱도르를 탔기 때문에 저는 벤제마가 더 지금 수준에서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누누 감독이 이 정도의 급의 선수를 쓴다는 게 반칙이죠. 이 정도면. 이거는 현질이야. 이 정도면. 현질 진짜 지대로 했죠 이번 시즌에.
이번 시즌에 영입을 제대로 했고 그다음에 뭐 1위 팀이니까 뭐 그만큼 가치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선수가 가면서 RET의 전력도 굉장히 강해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조던 핸더슨 선수가 RET 파크, 아까는 RET 하드였고요. RET 파크로 이제 히어리고가 떴습니다. 로마노 피셜로. 아 그래요. 히어리고 떴어요. 네. 이 팀은 이제 제가 목요일팀에서 얘기했었는데 유니폼 색깔로 좀 팀을 기억하자. 왜냐면 생각보다 이름이 잘 안 해요. 네 맞아요. 네, 아예 다 비슷비슷해서. 몰아서. 이 팀은 네. 흰색과 초록색이 콜라보레이션이 되어 있는 팀입니다. 아까 RET 하드는 노란색. 노란색. 네. 그리고 알힐랄은 이게 보라색인가 파랑색인가? 그 계통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쿨리발리가 있는 팀이 어렵네. 힐랄인가요? 알힐랄. 알힐랄은 그럼 파랑색으로 기억하시면 네, 돼요. 알힐랄 파랑색. 장현수 있는 팀. 네. 그렇기 때문에 유니폼 색깔로 기억하자. 우리는. 그거 제가 이렇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는 제라드 감독이 음. 있어서 약간 핸더슨이랑 또 연결이 됐던 팀이고 어쨌든 핸더슨도 이번 시즌 리버풀에서 굉장히 많이 뛰었고 주장이었는데 갔어요. 거의 갔어요. 네. 이 정도면. 일단은 파비뉴도 히어리고가 뛰는 상황 아니에요? 네. 파비뉴는 좀 확인해봐야 네. 되나 우리가? 그러니까 파비니 확인하는 동안 약간 얘기하자면 약간 저는 이 핸더슨의 이티파크 이적은 확실히 제라드 영향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핸더슨이 물론 기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한 3년 전부터 인정합니다. 이게 에이징 커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적인 문제도 있었고 원래 이 선수가 잘하던 그런 오른쪽 메잘라에서 보여주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에도 뭐 사실 엘리엇 아쉬웠잖아요. 네, 근데 아쉬웠죠. 그런 와중에서도 핸더슨이 주전으로 확고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새로운 그런 변곡점을 찾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 로테이션 자원으로는 충분하거든요.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방출 선수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버풀에 한두 시즌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제 또 생각했는데요. 아 그래요? 리버풀의 정태. 당연히 그쵸.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사우디 특히 이제 제라드가 있는 팀에서 부르다 보니까 조금 핸더슨의 마음도 움직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급이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에 따르면 70만 파운드. 그러니까 11억이에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주급을 많이 받는 선수 탑5 안에 든다. 네. 이게 첫 번째가 메시. 메시가 맞나? 호날두. 호날두예요. 호날두. 돈은 거기 들어간 선수가 호날두,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있겠죠? 음바페인가? 네. 뭐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핸더슨이에요. 네, 그래서 주급이 진짜 장난 아닌 게 11억이에요. 이 11억은 진짜 이 음바페랑 진짜 비교를 더 높죠, 음바페보다.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5위로 알고 있어요. 네, 음바페가 음바페가 15억 정도 되는 걸로 음바페도 아는데. 기가 막히게. 야, 아무튼. 주급이 15억이면 진짜 말도 안 된다. 근데 어쨌든 뭐 음바페를 차치하고라도 11억이니까 이거 아까 지금 뭐 밀린코비치 사비치 막 5억 해가지고 되게 열을 냈는데 두 배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군요. 5억이 문제가 돈이 아니야. 네. 이제 가끔 이제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는 축구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의 개념을 자꾸 네. 까먹어요. 사실 주당 몇 억씩 번다고 하니까. 1억은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 네. 어쨌든 그렇게 되고 우리가 또 파비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파비뉴를 보니까 로마노 피셜에서 어제 16일 기준에서 개인 합의는 끝났고 누누와 대화를 끝마쳤다. 파비뉴는. 근데 이제 리버풀과 지금 세부 조항을 좀 맞추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라고 로마노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리버풀은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뭐 파비뉴를 남겨야 되나 핸더슨 남겨야 되나. 근데 이미 핸더슨이 히어리고 떴으면 파비뉴는 리버풀이 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적료가 4천만 파운드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 파비뉴 이적료? 팔만하지 네, 않을까요? 이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핸더슨이 지금 15M 정도 나온대요. 15M, 이적료가. 그리고 파비뉴가 40M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이제 55M. 근데 라비아가 5,000M. 지금 60M이란 말이야. 그래서 라비아를 대체자로. 그러니까 합성을 하는 거네. 그러면 이제 게임하듯이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 동근이 형 괜찮은 입장에서도 거래. 소프트님 입장에서도 나 우리 좋다. 이런 그쵸. 쿨거래 감사하고요. 이러고 리버풀 입장에서도 5M으로 산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라비아가 잘했어요. 라비아가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는 맞는데 야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파비뉴 약간 방출에는 약간 부정적이었던 게 저도 파비는 부정이요. 왜냐면 아스날 파티랑은 느낌이 다른 게 아스날은 라이스 조르지뉴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파티가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파비뉴는 사실 삼선에 없어요. 리버풀은. 바이세티지? 그래서
사실 바이스태치는 너무 어리죠. 1년 내내 주전으로 보고 가기도 아쉽고 뭐 아놀드가 볼란치를 설 수 있다지만 원볼란치에 쓸 수 있는 선수는 네, 절대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은 파비뉴를 팔았을 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둘을 합성을 해서 라비아가 나온다면 이거는 좀 다른 괜찮다.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건 좋은 것 같네요. 근데 라비아도 어려요. 문제는 저는 라비아 어리지 않아요? 네, 굉장히 어려요. 라비아 21살인가? 어리잖아요. 저랑 그런 동갑인가 그럴 네, 거예요. 라비아 엄청 네.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와 한 시즌을 또 라비아를 믿고 가는 게 이것도 라비아 좀 바세티치면 정말 네. 어린 부담스럽다. 야 이거는 거의 이수팀이에요. 어쨌든 뭐 라비아를 데리고 온다면 사실 네. 리버풀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그러고 세대 교체 딱 되는 거니까. 소튼이 네. 강등은 당했고 사실 60회매 소튼이 판다 이러면 오히려 네. 땡겨지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뭐 둘 다 팔게 되면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는 네. 리버풀이다. 그래서 파비뉴 같은 경우는 공식 오퍼는 이미 받았고 4천만 파운드. 그래서 로마에 따르면 아까 개인 협상을 완료했고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리버풀도 이적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건 뭐 스카이 스포츠니까 뭐 비피셜 이 정도 급은 아니고 그냥 그래서 허가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이 알 이티하드도 이렇게 파비뉴가 가게 된다면 캉테와 파비뉴라는 엄청난 중원 라인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알 이티하드랑 힐라리랑 경기하면 중원 싸움 볼만 하겠네요. 정말 예준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우디 리그를 중계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 네. 사우디 리그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생각 들고요. 저 예를 들어 그림 따서 중계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사우디 리그 중계권료가 얼마인지를 좀 알아봐야겠네. 저 예를 들어 좀 저작권 풀어서 허가 같은 거 해주면은 그럼 사우디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영어식으로 좀 바꿔서 할 필요가 좀 있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좀 버전 2로 아랍어 만들어야 나오면 돼. 좀 곤란하거든요. 글로벌에서는. 어. 그래서 이런 영입이 많이 된 만큼 그런 리그 시스템도 뭔가 발전할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제 그리고 다음 선수 얘기는 미트로비치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알 힐랄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 3천만 파운드 제의는 했고요. 플럼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미트로비치면 더 비싸게 뭐. 네. 뭐 사우디 정도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연봉은 최소 1,500만 파운드, 250억이라고 하고요. 최소가.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트로비치가 풀럼에서 최다 그 주급자거든요. 그 1억 얼마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이정도면 5배가 되는 거고. 네. 그럼 충분히 갈만하죠. 근데 500억 그러니까 3천만 파운드면 좀 싸다. 제가 미트로비치 더 지르긴 해야죠. 된다. 뭐 파비뉴가 지금 4천만 파운드. 네. 안 공격수잖아요. 네. 공격수. 그렇죠. 대체 안 돼요. 플럼은 지금 미트로비치 나가면. 그래서 플럼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입장인데 일단 미트로비치 자체는 뭐 사우디로 가는 것도 선호한다고 하네요. 아니 주급이 갑자기 5억 주고 그런다면 저는 무조건 갈 것 같고 이게 알힐랄 팀은 파란색 팀이고 가면 미트로비치, 밀린코비치, 사비치하고 네베스하고 쿨리발리 조합이 거기다 장현수까지. 그 이제 그러면 이제 척추 라인이라고 표현하나? 이게 일자로 딱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도 굉장히 강팀이 될 것이다. 이 팀이 아마 이번 시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3위 했나? 3등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팀이 우리 예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했을 때 포항과 맞아. 그때 사우디에서 경기가 진행됐거든요. 와 거의 뭐 포항 팬들은 볼 수 없어요. 네. 거기 너무 무서워 거기. 어쨌든 이쪽에서는 굉장히 밀란코비치 사비치도 그러니까 미트로비치도 있으니까 미트로비치가 만약 가게 된다면 굉장히 비싼 돈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보다는 좀 많이 줘야겠죠. 근데 사우디면 할 수 있는 금액일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그래서 뭐 본인이 만약에 원한다고 하니까 좀 돈만 맞춰준다면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미트로비치도. 근데 뭐 이게 바이아웃은 없으니까 또 플럼이 이를 악문나면 또 가능할 텐데 근데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근데 결국은 또 가야죠. 플럼보다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PL 팀이 미트로비치를 살 수 있는 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살려고 하는 팀이 없겠죠. 이 정도 돈을 내면서. 그러니까 못 산다와 안 산다가 같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다면은 뭐 지금 알힐랄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이 미트로비치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뜬 사우디 이적설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마레즈 선수가 알 아흘리와 이번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요, 이 데일리 메일이란 언론이 아라야 디아라는 중동 언론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공식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서 그냥 그대로 이름을 따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개인 합의는 완료됐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정료는 3천만 파운드. 그리고 연봉이 4,3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이정료가 3천만 파운드, 연봉이 4,300만 파운드. 700억.
돈은 뭐 여기다 보너스까지 더 있다면 이게 기본급이고. 돈은 이제 뭐 얘기할 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기본적으로 많이 준다가 기본 네. 베이스인데 마레즈는 사실 우리가 맨시티 셉올 킵할 때 마레즈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이 정도면 마레즈에게 흰 장갑을 계속 끼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이 선수를 팔아야 되나 근데 이 말아야 선수는 되나. 진짜 잘할 때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 네. 이 선수도 킥도 괜찮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져다주는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물론 돈을 걱정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 팀이 지금 당장 뭐 돈이 급해서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마레즈는 되게 좀 더 활약해도 되거든요. 네. 저도. 그러니까 그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 애매한 그 선에 있죠. 잘할 때는 너무 잘하는데 또 기복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레즈는요. PL에 한 시즌 더 있어도 되지 않을까? 설마 내년에 뭐 감가상각이 그렇게 많이 될까?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그래도 좀 차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만약에 마레즈가 나가겠다 하면 아마 펩은 맞아요. 잘 보내줄 거예요. 근데 네. 솔직히 저도 연봉 700억이면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와 700. 이거 돈은 얘기하면 안 돼요. 돈은 여기서 선상에서 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레즈까지 사우디가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사우디 여기까지인데 진짜 이번 주도 엄청난 소식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꽤 길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소식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이거를 큰 소식이에요. 한 3분만 네. 안에 끝내봅시다. 마이크 딘 심판이죠? 네. 이번에 좀 필드에서는 지난 시즌에 은퇴를 했고 그리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VAR만 하고 있었는데 완전한 은퇴. 이 VAR도 안 한답니다. 사실 뭐 네. 욕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제 거의 28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8년 30년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근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안 돼. 그 정관 예우를 이제 근데 저는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노력 프로잖아요. 심판도 결국은 돈 받고 하는 거예요. 프로리미어 심판도 돈 많이 받고. 그래도 정관 예우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 이제 은퇴하는 거는 이제 축하드립니다만, 그러니까 그 축하의 의미가 당신이 꼭 수고해서 박수를 치는 건 아니다. 아니야 수고 좀 했어. 내가 볼 땐 수고했어. 뭐 열심히 안 했다고 하는 건 좀 그건 가혹하고 아닌데. 일단 열심히 했지만 일을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일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사실 저는 뭐 잘 가시고 내 떠나는 마당에 욕은 하기 싫은데 그래. 얘 나가도 사실 그거 많아요. 내가 볼 때 후계자 양성을 했어요. 그러면. 10경기 하면 네. 10경기 다 그런 애들이라서 뭐 네. 잘 가라. 고생했습니다. 근데 맞아. 어쨌든 뭐 다시 안 봐도 그렇게 그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심판의 역사를 쓴다면 이분은 꼭 나와야죠. 맞아요. 꼭 나와야죠. 네. 이분은 꼭 적어야 맞아요. 돼요. 빡빡이 심판 꼭 나와야죠. 네. 이분은 꼭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관 예우해줘야 된다.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은 사람이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부터는 마이클 딘 VAR도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은퇴를 했다는 소식, 마이클 딘이 은퇴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2부는 저희가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니까 추후에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 주시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루카쿠 얘기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EA 스포츠 FC 그 피파의 새로운 시리즈 이름이죠. 그래서 그 게임에 관한 얘기도 잠깐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1부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